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박창결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국어의 데이터베이스와 제 수업 OT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수업 목표를 얘기를 하고 갈게요. 수업 목표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출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다들 기출 분석, 국어가 기출 분석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기출 분석을 다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출 분석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수능을 출제해온 기관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라는 출제 기관이 30년 동안 일관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수능 문제가 미래에 내가 볼 수능에서 뭔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뭔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문제들을 풀면서 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미래의 수능장에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는 건 사실 다음 지문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 친구들 보면 기출 분석을 크게 세 가지로 해요. 이제 첫 번째 제일 못하는 친구는 그냥 문제 풀고 답 짓고 답 확인하고 끝나요. 뭐 오늘 뭐 매일 하루에 뭐 비문학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이렇게 풀면서 문제만 풀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틀린 이유를 찾죠. 내가 왜 틀렸을까? 비문학이면 지문의 근거가 어디 문장에 있었고,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답이 아닐까? 뭐 답안지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친구.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서 들은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비문학 구조도 그리거나 뭐 요약하거나 뭐 이런 공부들을 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 같은 경우 뭐 인물 관계도 그리거나 시어 정리하거나 표현법 정리하거나 뭐 이런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면 정말 다음 지문이 대비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 1시간을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 내가 뭐 구조도 그리고 요약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내가 1시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다음에 새롭게 나올 과학 지문의 내용을 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라면 진짜 대비를 위한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 저는 이런 걸 목표로 봤을 것 같아요. 과학 지문에서 나한테 어떤 생각을 요구하지? 과학 지문은 나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그리고 이게 문제에선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고 요구하지?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난이도가 쉬워지면 어떻게 물어보고 난이도가 어렵다면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그냥 난이도 조절 방식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고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정립이 되면 다른 내용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문 요약만 하면 어차피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지문이 안 나오잖아요. 답의 근거가 다 다른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진짜 무서운 착각이 드는 게 일주일 후에 똑같은 지문을 뭐 요즘 기출 몇 회독씩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다시 본다라고 치면은 너무 잘 풀어요. 왜냐면 정답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지문의 내용도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는 게 항상 뭐예요?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지문 풀면 못 푼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지문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수능 국어에 대한 관점 자체가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하자. 국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독해력 자체를, 능력 자체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게 되게 불공정한 시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모든 능력은 뭐 노래를 부르는 거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든 하물며 게임을 해도 사람마다 선천적인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처음에 타고난 능력 자체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성장 속도도 다르고 최대치도 다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독해력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뭐 책 많이 읽거나 타고난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잘 읽어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아마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기출 분석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어 자체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 능력, 독해력을 어떻게든 길러보자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노선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죠. 그래서 반복되는 기출 속에서 일관된 판단 체계가 있다 이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해하고 감상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문학이라는 이 주관적인 학문을 수능이라는 객관식 안에 담기 위해서 객관화시켜서 문제를 내겠다. 너는 이렇게 판단을 해줘. 일관적으로 이런 판단 체계를 가지고 풀고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 의도에 맞게 풀어줘.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 항상 문제 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줄래? 이런 일관된 판단 체계를 확립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효율적인 판단 체계 확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에 쫓기는 게 되게 크죠. 80분 내에 한 바퀴 도는 게 되게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80분 내에 되게 풀기 힘들다. 그래서 몇 지문 찍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판단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이제 여기서 뭘 해봤냐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문 세트가 있으면 문학 뭐 가나다 지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지문 읽고 나지문 읽고 다지문 읽고 문제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지문을 먼저 읽고 어떤 문제, 어떤 선지를 먼저 봐야 효율적일까. 그리고 각 문제별로 출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문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선지 와서 판단하는 게 더 좋아. 이런 판단의 효율적인 루트들이 있을 텐데 출제 의도에 맞춘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 체계의 루트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 의도에 기반한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구축한다. 이게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방식입니다. 자, 어디서든 함께 제가 이걸 목표로 삼았는데요. 저도 학생 때 국어를 공부하면 되게 막막함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인강을 듣고 했으니까 인강 듣거나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그때 당시는 내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과학 지문 막 내용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구조도 그리고 하면서 대충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다음에 새로운 지문을 풀면 못 풀죠. 그리고 되게 막막함을 느껴요. 아니 그때는 이해가 잘 됐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왜냐면 그때는 학생이 읽고 푼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읽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수업과 평상시 내 자습의 괴리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함께 수업을 좀 그대로 녹여낸 과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고 흐름을 좀 그대로 녹여낸 지문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중의 해설지를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답의 근거,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 몇 문단에 어디 문장이 있어서 이 선지는 틀려, 이 선지는 맞아. 사실 그렇게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의 제작 원리가 뭔지, 이 선지는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했는지, 그럼 나는 실전에서 어떻게 풀었어야 됐는지, 이런 사고의 흐름과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저는 되게 막막함이 느껴지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평소에 공부할 때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과제에 모든 걸 좀 담았습니다. 보시면 문제풀이 순서도 담았고요. 어떻게 이 지문 세트에서 문제풀이 순서를 가져가야 효율적인가, 뭐 지문 평가도 달려있고 비문학 문장마다 이 문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최소한의 생각과 행동 기준치, 이 문장이 여기서 어떻게 문제로 활용이 됐는지,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 단순히 정답만 어디 근거에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선지의 제작 원리는 뭐고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현장 과제가 이렇게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자세히 공부를 하고 나면 많은 지문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충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제가 지문 전체 해설 강의를 찍어서 추가로 지급해서 뭐 현장 과제를 풀든 보충 과제를 풀든 제 수업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막막하게 혼자 공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라도 제대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출 분석의 틀을 통해 기출 분석을 하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기출 분석하지 말고 제가 2년간 혼자 온라인 강의도 운영해보고 뭐 옛날에는 과외도 수십 명 수백 명씩 해보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기출 분석 훈련 틀을 줘야 제일 효율적일까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기출 분석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연하게 뭐 강의만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출 훈련, 기출 분석을 시켜서 학생들이 저 말고 학생들이 기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와 실전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대비가 되고 어떻게 실전적으로 움직여야 될지 공략을 가질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목표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학생의 기출 분석이요. 제가 이제 학생한테 야 기출 분석 한번 해봐라. 평소에 하던 것처럼 공부해봐. 라고 해서 학생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10명한테 시키면 8, 9명이 이렇게 해요. 보시면 뭐 지문에 정답의 근거가 된 부분들에 뭐 형광펜도 쳐져 있고요. 뭐 선지 같은 경우에 뭐가 틀렸는지도 표시를 해놓고 왜 맞는지도 뭐 적어 놓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음에 새로운 지문에 나올 때 어떻게 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문 세트였으면 저라면 어떻게 효율적인 순서로 풀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지? 이 문제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뭐지?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이제 기출 분석이 어떻게 변하냐? 제가 한 게 아니라 학생이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고전 시간 및 수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풀 수 있을까? 이 친구는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문을 풀면서 이 지문 풀어봤더니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 데를 가설을 세워놓은 거죠. 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풀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혼자 막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을 기반으로 아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었고 이런 이유로 풀라고 했었지 이렇게 풀라고 했었지 하는 것들을 본인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면서 문제마다 적용하면서 적용하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매 지문 풀 때마다 내가 실력이 는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냥 막연하게 오늘 목표의식 없이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이 아니라 내가 전에 이 지문에서 이런 피드백들이 나왔어. 지문은 이렇게 읽고 문제는 이렇게 풀고 선지는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이 틀 자체를 목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문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내가 지문 어떻게 읽지? 지문은 잘 읽은 것 같고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었어야 됐는데 피드백대로 못했네 하면서 매 지문마다 본인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는지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출 분석의 틀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 얘기 전에 학생들이 이걸 보면은 약간 두려워해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현장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 바로 있잖아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분석한 거를 제가 직접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면 돼를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제 유튜브나 뭐 제가 글 쓴 칼럼이나 보시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풀지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해서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외할 때부터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앞에서 문제 푸는 것만 봐도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고 있구나가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친구는 되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풀고 있네? 이 친구는 되게 효율적으로 풀고 있는 거 바로 눈에 보이니까 바로 풀이를 교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오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해보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커리 로맨티스트, 두 번째 타임머신, 세 번째 제로백, 네 번째 원점 커리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커리 로맨티스트입니다. 첫 커리 이름이 로맨티스트길래 뭔가 수능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라고 약간 생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로맨티스트라고 한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세상은 수천 명의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로맨티스트가 바꾼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쯤이면 이제 12월 말부터 시작하니까 시즌 초잖아요. 수능의 시즌 초인데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뭐 부모님의 얘기나 선생님의 얘기나 이런 거에 타협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의 꿈대로 이상을 꿈꾸는 로맨티스트가 되자라는 마음에서 이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의 목표는 수능 국어의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뭐 문학 4가지 영역 다 다루고요. 비문학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내가 구축한 체계는 이런 게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정말 전반적으로 다 다뤄놨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고요. 높은 등급 친구들이라도 제가 구축한 체계대로 이제 제가 구축한 체계니까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본인이 독해 능력만 가지고 밀고 있다면 조금 더 거기에 확신을 더해줄 효율적인 정확한 판단 체계를 더해주는 거고 낮은 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아, 내가 독해 능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사실 좀 느끼죠. 그러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부족한 독해 능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통한 판단 체계 확립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체계화한 커리가 로맨티스트예요. 이게 한 3월 초까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로맨티스트에서 저의 전반적인 이론이나 체계도 배우고 그리고 기출 분석하는 틀도 익혔겠죠.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중요 기출들을 뽑아가지고 각 영역별로 기출 분석한 대로 추가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초반 단계에서 배운 이론들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심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뭐 기출 옛날 타임머신 타고 돌아보자라는 의미고요. 그 제로백입니다. 제가 이 커리를 굉장히 핵심 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로백이라는 게 사실 뭐 자동차의 성능 지표죠. 뭐 0km에서 100km까지 갈 때 얼마나 빠르게 100km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미인데 저도 그걸 담아서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기본적인 체계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100점까지 갈 수 있도록 심화적인 체계, 심화 기출을 통한 실전 체계를 확립하자. 뭐 이때 뭐 사설도 제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뭐 사관학교나 뭐 일부 리트, 교육청 같은 자료들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화적인 것을 통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제로백이 아까 성능 지표라고 했잖아요. 최대한 100점 뭐 고득점에 가깝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압축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지막 원점인데요.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 왜 파이널 시즌에 이걸 하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파이널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를 주 공부 컨텐츠로 활용을 해요. 모의고사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일반 기출에서는 한두 개의 선지를 좀 새롭고 어려운 선지의 형태로 만들어요. 근데 사설은 그걸 극대화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기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는데 사설에서는 안 먹히네? 하면서 판단 체계가 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기출을 다시 재학습하면서 기출에 대한 기출에 대한 체계를 다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뭔가 관역 표시처럼 생겼죠. 뭔가 목표를 타겟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능을 타겟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주제별로 심화 코드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출을 보면서 많은 경험치를 쌓았다면 이제 그걸 총 정리를 하는 거죠. 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전 소설은 주제가 한정되어 있고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물어보는 선지도 한정되어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거나 비문학 주제별로 정리를 하거나 주제별 출제 코드를 정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OT 내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는 방식은 저는 여전히 두 가지라고 믿어요. 저 이제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저도 수능을 봐보니까 대중적인 방식,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 뭐 99% 이상이 독해력을 기르려고 하죠. 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해설지, 시중에 파는 해설지도 전부 다 그런 걸 유도를 해요. 우리 해설지 보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의 이 표현이 사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서 지문이 이 선지는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놓으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 시를 이렇게 읽어야 되구나, 이렇게 감상할 수 있어야 되구나로 유도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개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막막함을 느끼죠. 아니, 나는 문학 처음 보는 작품을 이렇게 잘 해석할 수가 없는데, 감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비문학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도 독해력으로 본인이 올릴 수 있는 한계치는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게 독해력, 능력이니까. 근데 수능 국어는 운이 좋게도 30년 동안 반복된 시험이에요. 만약에 시험의 틀 자체, 출제 의도 자체, 문제의 틀 자체가 변동되고 매 시험마다 바뀐다면 그게 평가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일관된 평가 기준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독해력을 가질지 못할지언정 이 시험을 클리어할 수 있는 공약 자체, 일관적인 체계 자체, 걔네가 만들어 놓은, 평가원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 공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요즘 게임 공략 영상들이 많으니까 게임도 선천적으로 피지컬이 타고나면 뭐 잘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공략을 이 게임은 오른쪽으로 처음에 3대 때리고 왼쪽으로 2대 때려, 이걸 알고 있으면 처음에는 못 피할지언정 계속 연습하다 보면 클리어할 정도는 될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수능 국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나 클리어할 수 있도록 수능 국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대로 된 기출 분석으로 일관적인 체계를 만들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만약 국어가 지금까지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능 국어의 데이터베이스화라고 확신합니다. O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